월스트리트 폴 주린이 9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주린이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그간 어떤 영향을 줬는지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기업들이 강화하고 있는 ESG 경영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주요 의제로 떠올랐던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는 어제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헐, 기자님 영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게 구내식당 때문인가요? 인과관계가 밝혀졌습니까? 그냥 거기서 먹는 그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말씀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뭐 드셨어요? 선후관계는 그렇다. 여기 아오홈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선후관계는 그렇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자님 구내식당에서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난주 왜 집에서 안 드시고? 먹고 오래요.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맨날 아버지한테 먹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SBS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매일 주말 진짜. 공휴일 다 포함. 네. 저도 이제 자취하니까 음. 가서 해먹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음. 주로 먹고 갑니다, 저도. 네. 근데 뭐 괜찮지 않나요? 네, 맛있어요. 예. 갑자기 왜 태세 전환하세요, 기자님? 배탈 났다고 하셨으면서. 네, 저는 저희 지난주 주제 현대차 다뤘었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제가 현대차를 약간 살까 어쩔 수 말까? 없는 상황에 의해서 팔게 됐어요. 네. 일주가 있었는데 제가 한 주. 한 주가 있었는데 계절학기를 신청을 했거든요. 방학 네. 계절학기. 근데 요즘 계절학기가 1학점에 9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6학점을 신청을 하니까 꽤 이제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50 1학점에 9만 원에 9, 6학점 네, 54만 6학점이. 원. 그쵸. 54만 원인데 거기에 뭐 기본 뭐 수업료 이렇게 해서 한 56만 원? 요 정도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제 입출금 통장에서 돈이 이제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4만 3천 원인가 그때 샀었는데 23만 원 여기에서 이제 팔았어요. 손해를 보고 팔았군요. 결국에는. 그냥 팔았어요. 어쩔 수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고 팔았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쑥쑥 오르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 없죠. 맞아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을 수 없잖아. 우리 계절학기 밀릴 수 없잖아. 맞습니다. 네, 그랬고요. 지금 얼마죠? 요 며칠 좀 오른 거는 계속 봤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진짜. 판 거는 보지 않기로. 근데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였나? 코스피가 또 역대 어제요. 어제 네. 어제 맞죠? 네. 3,250? 네, 역대 50이 넘었죠. 또 최고 기록을 종가로. 달성했죠.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체감을 저도요. 못 하신다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제가 같아요. 갖고 있는 건 안 올랐어요. 저도 저도 이게 오늘 공매도랑 연결이 됐는데 네. 이번에 그 공매도 세력이 많이 들어온 그 주식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LG화학 뭐 이런. 그렇군요. 뭐 그게 공매도 때문에 안 올랐다고는 뭐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어제 오른 것들은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업종과 그런 종목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음. 좀 높이 나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뭐 LG화학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거는 뭐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까지 거기만큼 회복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사상 최고치라고 해도 잘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 소중한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네. 저희 아직 10회를 이제 다음 주가 10회인데 이런 좀 소소한 반응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빈디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주린이 편의 장점 들으면서 나만 모르나? 다 아는 건가? 하는 찝찝함을 느끼지 않게 죄다 설명해줌.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원하는 목표였는데 이게 그죠? 별풍이라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 뭐 저기 없나요? 뭐 선물 같은 증정품 없나요? 그래도 드리고 싶다. 다 음. 기자님들 덕분입니다. 기자님들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다면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이 PD가 또 질문을 잘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받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댓글로.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이 공매도 주제도 저희 멀스트리트 채널 이제 오픈했었을 때 그때 한창 공매도 이슈로 사람들이 막 우려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공매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다뤄달라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게 저희가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때 다뤄보자라고 얘기가 됐었어서 네. 한 달이 지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먼저 주린이들을 위해서 공매도가 뭔지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공매도는 설명해 예, 주세요. 뭐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뭐. 없는 원래 주식을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팔죠? 되는데 네네. 원래는 갖고 있으면 그 주식을 팔면 되는데 네. 일단 팔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서 갚는다. 뭐 사서 주는 나중에 사서 이제 갚아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살 때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나는 이제 더 싼 값에 사서 이제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차익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증권사에 네. 내가 돈을 미리 빌려서 이 정도에 사놓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없지만 있는 것처럼 거래를 해서 네. 지금 판 거고 나중에 추후에 이걸 떨어질 거라고 난 예상을 하니까 추후에 이거를 그때 사들이면 이 가격이 더 싸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증권사에서 우선 빌려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네. 그래서 공매도에서 그동안 가장 큰 이제 부작용으로 우려가 됐던 게 개인들은 사실 신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주기를 좀 꺼려했고 그리고 네. 큰 기관들은 되게 쉽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게 되게 유리한 쪽으로 공매도가 많이 작용을 했고 정책적인 부분도 기관한테 유리한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했고 이제 코로나19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다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한시적인 조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시작했다가 이걸 세 차례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네 최근에 다시 풀리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놓고 보니까 약간 없는 주식을 파는 건 맞긴 많이 빌려서 파는 거죠. 빌려서. 네네. 그쵸. 예, 빌려서 파는 거죠. 빌려서 팔고 되갚는 그거 거. 나중에 이제 사서 네. 갚는.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차입 공매도라고. 차입 공매도. 빌려서 판다. 그래서 차입 공매도. 또 차입 공매도 말고 또 다른 무차입 공매도가 무차입 있는데 네, 이건 그것도 있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네. 아. 왜냐면 안 빌려놓고 사면 그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중에 이걸 되갚는데 이제 그 전 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한번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무차입 공매도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그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어요. 왜 무차입 공매도 불법인데 이렇게밖에 처벌을 안 하냐. 이러니까 기관들이 마음 놓고 하는 거다. 개미들이 그때 또 항의를 했었죠. 그렇구나. 네. 빌려서 팔면 차입 공매도. 근데 아예 빌려놓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말 그대로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갚지를 못하면 네. 그게 결제 불이행, 결제 미이행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원래 주식을 사고 나면 이제 2, 3일 있다가 이제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2, 3일 있다 주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네. 돈을 냈는데 주식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융사고잖아요. 네네. 무차익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팔아놓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놓는데 골드만삭스는 저때 과징금 아마 73억인가 뭐 70억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그나마 그 과징금 중에서는 저때 그게 되게 많이 나온 편이라고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골드만삭스 정도 되는 데가 무슨 73억 원 과징금이 뭐 무서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때 실제로 결제 불이행이 일어났어요. 절대 20건인가가 뭐 결제 불이행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쟤들은 뭐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공매도가 난 이게 여전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다 손으로 써서 한다는 거예요. 거래를 증권사에서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어머. 그 전화로 불러주고 뭐 손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실수가 많이 일어난다. 의외로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네. 되게 의외네요. 근데 그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고 뭐 금융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그게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식 살 때 앱으로 요즘 보통 다 네. 이렇게 매수 매도 체결하잖아요. 그럼 네. 공매도는 증권사에 전화해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 정도로까지 아날로그는 아니죠. 그 우리가 뭐 하는데 그거를 전화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제 거래가 될 때. 그렇죠. 아니 예. 저는 손으로 다 쓴다길래 너무 아 그렇구나. 지금은 객장도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그 전광판에 크게 이제 쭉 종목들이 쭉 있고 빨간색, 네. 파란색 이제 나오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그쵸. 뉴스에 자료화면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게 이제 거래소가 부산으로 본사가 옮겨갔고 또 여의도에서도 대신증권이었나 어디였나 아무튼 마지막까지 그 전광판을 유지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몇 년 전에 다 없어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 공매도가 실시됐던 한 달 동안 시장엔 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이거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네. 그동안 금융위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공매도 재개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뭐냐면 기관에게 매우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그쵸. 규정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정 부분은 바로 잡혔는데 아직도 불합리한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담보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처음에 네.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기관과 외국인한테는 105%의 이제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105%. 105%요. 근데 개인은 140%나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뭐 100원짜리 주식을 샀으면 나는 주식 잔고에 140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105원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좀 큰데 이제 빌리고 나서 다시 갚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기관은 그냥 상환 요구 시 언제든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그럼 그냥 무기한이라는 말과 같대요.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최장 60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60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꼭 갚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풀어주던가 아니면 다 같이 묶어놓던가 하지 왜 이거를 차이를 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매도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저것보다 이제 더 까다로운 규정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가능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도입이 없어졌죠. 됐는데 네. 뭐 저런 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기관 외국인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한번 정책 당국에서는 너희가 기관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개인도 공매도를 하려면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무슨 교육을 받고 인터넷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모의 투자로 이렇게 좀 해보고 맞아요. 매시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아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거래의 안정성이나 능력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로 묶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네. 있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그걸 풀지 아, 말지는 네. 글쎄요.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알 수 어떻게 없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 잡힌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완전히 보고 잡힌 있어요. 게 아니라. 네. 조금.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또 약간 근데 이제 저희 금융당국에서는 그렇게 큰 주식 시장에 뭐 변동은 없었다. 개미들이 우려했던 바는 굉장히 금융위가 없었다.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네. 네. 그 주식이 떨어졌다가 네. 이게 무슨 욕을 먹을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 나오면 네.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재개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도 자료를 내고 한 달 있다가도 자료를 내고 뭐 이렇게 냈더라고요. 네.
금융위의 설명으로는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뭐 그렇게 하락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자료를 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네. 대부분 하락했던데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공매도 때문이냐는 네. 그거를 떼어내서 그렇죠. 분석하기는 정말 쉽지 그렇죠. 않을 거예요. 인과관계가 100% 있다고 이제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추론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네.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 중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6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10종목 중 6종목이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 그게 사실 그리고 엄청 큰 대기업의 이제 주식인데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공매도 영향이 뭐 물량이 없다고 하기가 많다고 했지만 네. 글쎄 이게 그 정도 규모의 주식이 공매도만 가지고 하락했다고 하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죠. 왜 네. 없겠어요? 그게 당연히 네. 여러 가지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해놓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도 나왔던 걸 보면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마다. 방향성이요. 예,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연구는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이런 건 있겠죠. 이 공매도가 기본적으로 왜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데 대한 논리는 이미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공매도의 필요성을 예, 입증한 거기에 대해 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뭐 쉽게 생각해 보면 공매도가 있으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이 된다. 어쨌든 더 많은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게 급격한 가격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급격한 가격 변화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런 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게 원래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네. 저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이 주식은 요 가격이 적정해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합의가 이제 그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얼마가 적절한 가격이냐로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냐를 생각했을 때 뭐 그 기업이 난 더 저 주가는 오를 것 같아. 이 주가는 더 낮은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수많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거기에 이제 딱 합의가 된 게 그게 그 가격이 될 텐데 나는 저 기업의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근데 나는 저 기업의 주식은 내려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팔면 돼요. 근데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저 기업의 주식이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저 주식 너무 비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라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주가는 지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시장에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한 가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을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시켜야 더 적정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아래쪽으로 이제 누르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안 좋게 쓰이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뭐 시장에 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안 좋은 보고서를 써놓고서 이제 확 공매도를 친다든가, 예, 공매도를 잔뜩 걸어놓고 이상한 루머나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라든가, 뭐 이런데 악용될 우려는 사실 차단하기 힘들죠. 나중에 적발해서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제 뭐 필요한 거고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에게도 많이 휘둘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매도를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 이번에는 투자자들. 특히 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쪽에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걸로 해서 대부분의 이득을 보는 게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좋으라고 공매도 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딴 데는 다 공매도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면 없다고 생각하면 외국인들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이유는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인 그래서 거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가장 주된 투자로 하지 말고 해지 수단으로 써라라고 많이 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써야 하지.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예전에 무슨 그 영화 뭔가요? 그 영화 빅쇼트? 네, 빅쇼트에 나오는 지난주에도 혹시 그 영화 뭐니라고 물어보지 기억나요? 않았었나? 그 영화를 저는 보긴 봤지. 봤죠. 몇 번이나 봤죠. 왜 이름만 기억이 안 날까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지 수단으로 당연히 기관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쵸. 개인이 그거 하기는 진짜 힘들 거야. 이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기자님 해본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저도 없어요. 예, 근데 그냥 이 상식적으로 주가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뭐 난 이 주식이 올라서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매도 매도 포지션을 갖고서 주식이 떨어졌네 난 뭐 좋네 뭐 이게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운용을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주식. 그러면 아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벽히 이제 바로잡히진 않았다고 네.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60일을 똑같이 맞춰라. 외국인 기관도 다 60일로 하고. 그게 무기한이라면 물론 네. 기관들은 그 공매도를 이제 얼마에 팔아놓겠다라고 해놓고 그걸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 가격이 올 때까지 혹은 뭐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빌려놓고 있을 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인 예를 거죠. 들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개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갖고 있는 개미들은 왜냐면 60일 안에 반환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 유지를 해야 돼요. 담보 비율을. 그렇죠. 근데 이걸 개미들은 할 수 있는 여력이 기관보다 또 떨어지는데 60일 안에 또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기관들은 이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식이 조금씩 올라도 언젠간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걸 물량 폭탄 계속 버틴다. 예, 넣으면 버티면 마지막에는 기관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글쎄요, 저게 이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개인들한테도 저걸 완전히 오픈했을 때 네. 과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산의 위험에 몰린다라든가 네. 너무나 큰 쪽박을 차게 된다라든가 이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마 똑같이 그렇게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뭐. 너무 개인들의 입장에 대비. 아니 근데 근데 여기서 생각의 한마디,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네. 개인들은 그럴 거면 그냥 공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한테도 네. 공매도를 네. 금지시켜달라. 다 같이 그럼 하지 말자 공매도. 그런 면에서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공매도의 기능도 숨기는 있다는 게 있죠. 게 네. 뭐 제가 그런 논리들이 또 네.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이제 정부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친절한 경제에 이제 출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댓글들이 장난. 맞아요. 저도 악플이 사실은 엄청 그냥 달려요. 뭐 네.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전 그냥 뭐 욕하시면 하시나 보다. 아니 욕 저기 뭐지 악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네요. 방송에. 무풀보다 낙풀이 낫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뭐
꼭 이게 이래서 뭐 꼭 이렇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정부나 정책 당국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더라 음.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매도 저 아예 정말 제로 베이스였거든요. 이거 하려면 뭐 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아. 근데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뭐 기관들이 물량으로 눌러놓으면은 사실 오르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10,000원이다. 거래가 10,000원에 있다. 그럼 뭐 1,100원, 200원, 300원에 이제 팔겠다는 사람들이 쭈룩 있을 것이고 9,900원, 800원, 700원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쭈룩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기관들이 1,100원에다가 엄청나게 매도 물량을 쌓아놨다. 이러면은 개인들 힘으로는 사실 주가는 오르기 힘들죠. 네. 이런 게 이제 가끔씩 호가창을 보면 그 투자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거는 지금 뭐 공매도 들어오고 있는 거네, 뭐 있는 거네. 이게 물량이 쌓이는 걸 보면은 그게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눌러 놓으면은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열받는 거죠. 이제. 이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화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크게 없었죠. 그쵸? 그렇죠. 뜨거웠던 이게 적이. 얼마 안 돼. 그 작년부터 미국의 시작됐죠. 게임스탑 사태가 네. 사실 예. 불을 지폈죠. 그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음. 했다가 개인들이 이제 밀어올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보면은 뭐 개인 뭐 올라가는 와중에 이득을 본 개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개인들이 이득을 보려면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 건데 네.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개미들 거기서 손해를 보고 나왔죠. 그렇군요. 아까 금융당국이 정말 크게 걱정을 한 모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도 여태까지 이렇게 개미들이 많았던 적이 없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눈치를 아마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매도 앞두고서도 그렇고 공매도 일주일 한 달 될 때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약간 제도적인 장치들은 있어요. 뭐 업틱 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거죠. 아까 제가 10,000원이라고 10,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공매도해서 매도 호가를 할 때는 꼭 그 10,000원 이상으로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9,700원에다가 한 100만 주, 1,000만 주에서 왕창 주식 매도를 냈다. 네. 그러면 9,900원, 800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의 주식이 이제 다 사지고 남은 물량이 9,700원에 이제 쌓여 있을 텐데 네. 그게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쌓이는 건데 이건 어쨌든 가격을 내렸잖아요. 네. 10,000원에서 9,700원으로 네. 그렇게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주문을 낼 때는 지금 있는 10,000원보다는 위의 가격에서 내라.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서 하는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게 업틱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업틱 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는 이제 ESG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고 음. 경제 기사 보면 이 ESG라는 단어를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김혜민 기자님께서 이거 친절한 경제에서 한번 다뤄주셨었죠? 네, 맞아요. 이게 ESG가 사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 사실 ESG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그 좀 다 영어로 돼 있고 뭔가 어려워 보여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영어로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단어의 앞글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또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하냐 중점을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사들 많이 보면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합니다. ESG로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무라벨 생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무라벨 생수. 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ESG 활동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간단하게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꽤 깁니다. 2004년에 그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이었거든요. 전 세계 50명 CEO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한 지침을 좀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CEO들이 응답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나온
ESG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갑자기 14년 만에 이제 세계 유명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ESG 경영 방안을 내놓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거는 그 세계 각국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협정을 맺은 게 2030년 기한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죠. EU 같은 이제 유럽 연합에서 기업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 이 ESG를 잘하는 회사에 돈이 몰리도록 금융 규제를 이제 다 바꿔놨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ESG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단 간절함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최근에 ESG가 투자에도 그렇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ESG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왜 근데 이렇게 또 들으면요. 이것도 되게 무슨 추상적인 것 같고 감이 안 와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 남양유업 사태 같은 게 ESG인데 이게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버먼트? 거버넌스.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거버넌스 정부인가요? 네, 이게 거버넌스. G에 해당하는데 네. 이게 이제 경영에 관한 거고 이제 CEO들의 경영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면 그 회사한테까지도 뭐 주가에 영향을 준다거나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되게 많이 일어났고 주변에서 자주 보는 일이에요. 뭐 아워홈도 그랬고 무신사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친환경적인 제품 그 MZ 세대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인스타 보면 플라스틱 일기를 올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오늘 쓴 플라스틱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맞아요. 네, 그거 줄이려고 노력하고. 인스타 하세요, 기자님들? 저는 가끔 눈팅만. 가끔 눈팅 하세요. 취재를 위해서. 맞아요. 네. 그게 연예인들도 요즘 MZ 네. 세대들 그리고 또 MZ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네. 그 이제 노 플라스틱 챌린지를 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라스틱을 덜 쓰는 기업의 제품을 쓰거나 무라벨 생수를 사 먹거나 이러면서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이 보죠. 네, 그게 또 ESG에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오르니까 그럼 이런 ESG를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고 투자 방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맞아요. 제가 또 최근에 선물을 하나 받았었는데 네. 그 메탈로 된 빨대를 선물을 네. 받았어요. 이게 스타벅스 이런 데서 종이 빨대 주긴 하는데 그게 뭐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 또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메탈 빨대는 어떻게 이제 세척을 하나요? 그거 같이 들어있어요. 오, 그래요? 세척하는 소리. 그거 갖고는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케이스도 있어요? 네. 우와. 필통처럼. 기자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거 만드신 분 아니시죠? 나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진짜 선물을 받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아까 뭐 김혜민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쭉 생겼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착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한번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담배 많이 팔고 뭐 술 많이 하고 막 기가 막힌 프로모션을 해서 사람들이 도박장을 더 많이 카지노를 더 많이 찾아오게 하고 이게 개별 기업 입장에선 좋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의문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 회사가 뭘 만들고 특히 이제 어떻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움직임인 것 같고 그 최근에 ESG 지수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순번을 매기고 뭐 그걸 추종하는 이제 펀드나 자금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런 맞아요. 추세인 거죠. ESG ETF 이런 네.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다 뭐 영어니까 이게. 관련 기업들이 하긴 묶어 영어 놓은 여섯 글자. 거겠죠. 네, 영어 알파벳 6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게 진짜 뭔지 싶더라고요.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제조업들, 뭐 석유화학 업종, 제조업종 이런 데들은 뭐 화석 연료를 안 쓸 수도 없을 것이고 플라스틱을 안 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들은 ESG 특히 E에는 굉장히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고 열심히 이제 사회공헌 활동 같은 거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비공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 비공개라서 저도 오. 제목만 봤지만 못 봤습니다. 네. 내용은. 그 ESG에 따라서 그 기금 펀드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미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가지고 네. 있는 기금운용본부죠. 네.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펀드의 자금들이 앞으로 ESG 지수를 추종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알아두시면은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ESG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지표가 아직 그게 명확하게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ESG 지수 평가하는 기관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3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제 뭐 통일된 기준이 없고. 통일된 기준. 근데 아마 그 ESG 관련 지표를 이제 우리 기업들도 자산 규모 얼마 이상 되면 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죠, 아마.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당분간은 ESG에 대한 관심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주식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뭐 ESG를 잘하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것도 뭐 이제 ESG만 보고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볼 때 이 기업은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도는 하나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네. 지금 뭐 당장 사실 아까 통일된 뭐 기준이나 통일된 뭐라고 하셨죠? 예, 그 평가 지표와 네, 통일된 기준이, 평가 지표나 예, 기준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기업들이 좀 ESG를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 네. 그냥 경제 기사들 많이 음. 찾아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괜찮은 방법일까요? 경제 기사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 ESG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우리 어디에 뭐 얼마를 기부했어요, 뭐 무슨 뭐 맞아요. 자원봉사를 했어요, 뭐 이런 수준의 홍보 기사는 사실 ESG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모든 거에 좀 지금은 그렇고. ESG를 갖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ESG를 그 아까 제가 한 두세 군데 기관에서 네.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 지배 구조원이라는 데서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음. 알기로는 어디 증권사 어디서도 하고 있고 또 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언론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뭐 지금은 이제 꼭 한 군데가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게 평가해 놓은 기관마다 그 기업에 대한 점수나 순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곳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궁금하시거나 하시면은 그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회사 무신사나 뭐 남양유업이나 저 아워홈처럼 그 CEO들의 이제 문제점이 해결이 됐다 싶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워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첫- 어떤 일이 있었죠? 아워홈에서 보복운전, 그러니까 아. 거기 지금 대표 이사였던 죄송해요. 구자학 그 구자학 부회장이 대표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대표 이사 자리에서 해임이 되고 막내 동생 구지은이 대표 이사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그렇구나. 또 네. 무신사에선 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설명해. 무신사는 뭐였지? 무신사 그 무슨 이런 손가락 때문에 아. 문제가 돼서 대표 이사가 자리에서 내려왔죠. 네. 네. 책임지고 그거고 또 하나가 이제 네, 남양유업 너무 남양유업. 잘 아시니까 그쵸. 예. 이게 예전에는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죠. 그게 음. 오너들의 어떤 일탈 행위. 뭐 음.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불매 운동까지도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ESG의 거버넌스는 물론 그런 오너 리스크도 포함하는 거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그 기업에서, 그리고 감사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중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저는 G인 것 같아요. 지배 구조가. 예를 들면 기업 총수들
책임지는 등기 임원에는 이름을 올려놓지 않고 이제 보수만 많이 받아간다라든지 뭐 등기 임원도 아니면서 경영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그 설문조사 이번에 어디서 했냐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ESG 중에 가장 대응을 못한다고 답한 게 지배구조고요. 그 10명 중 4명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네. 뭐 적은 지분으로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비상장 회사를 이용한 뭐 참명 주식의 거래라든지 횡령, 뭐 배임. 그런 네.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좋게 아름답게 포장해 왔던 것들 중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면 LG 그룹 같은 경우 LG는 다른 뭐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거나 뭐 이러지 않고 늘 네. 조용하게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역시 LG 뭐 인화의 경영 어쩌고 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광모 회장이 그 아버지 이제 구본모 회장의 아들로서 이제 그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았죠. 네. 근데 구광모 회장이 친아들은 아닙니다. 친아들은 아니고 조카였어요 원래.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냐? 여기는 경영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고 조카를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거기다 아들에다가 물려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들한테는 또 안 물려줘요 경영권을. 네. LG는 늘 장자한테만 물려줍니다. 장자 승계 원칙. 예.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 뭐 평화롭게 물려준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포장해야 될 일인가? 이게 정상적인 세습 과정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LG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이제 창업주나 회장이 죽고 나면은 그 뭐 자녀들이 이제 뭐 찢어서 이제 막 계열사를 나눠 가진단 말이죠. 이게 그 계열사의 어떤 경쟁력이나 뭐 산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열 분리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지분 나누기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회사와 그룹이 나눠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더 이상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ESG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그러게요. 진짜 오너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G에 해당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독립적인 아까 그 제가 기업 지배 구조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 네. 계신 분이 연구한 것 중에는 독립적인 이사회와 감사 기구를 갖춘 곳이 어떤 아까 공매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면 공매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뭐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지배가 투명하다, 지배 구조가 투명하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물론 그 단면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진짜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야말로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냐라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ESG 경영에 있어서 좋은 사례를 보였던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네. 최근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저는 무라벨 생수라고 생각해요. 무라벨 생수. 네, 그게 처음 죄송해요. 또 잘라야겠다. 그 선배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무라벨 생수? 그 샘 엊그제 먹었는데 네. 맛없더라. 맛없다고요? 맛은 없죠 원래 생수가. 여기 편의점에서 사 먹었는데. 아니 근데 콘도에 갔다가. 그냥 라벨이 없는 거지 물 맛에 변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시 있어요. 그냥 할게요. 뭐 아무거나 넣은 것 같아. 할게요 다시. 네. 이 그 무라벨 생수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아이리스였는데 아이리스 드라마 아이시스. 아이시스요. 이건 자르지 말아주세요. 아이시스였는데요. 지금 정신 없나 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아이시스였는데 네네. 그 뒤로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다 비슷한 그 무라벨을 내놓고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뭐 커피도 무라벨로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라벨을 안 붙여도 되니까 좋고 비용 절감이 좀 네 되겠죠.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훨씬 좋고요.
그 소비자들 이거 요즘에 분리수거할 때 아파트에서 다 떼서 버리라고 하거든요. 되게 귀찮아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귀찮아요. 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그러면 정말 큰- 뚜껑에만 써 있나?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저기 생수병 각인되어 있습니다. 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라벨 생수가 더 싸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더 안 싸냐? 라벨이 안 들어가는데 비닐이 그러게요. 원가가 절감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제 공정을 새로 만들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다. 그래서 무작정 싸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라벨 생수. 네. 그렇죠. 기자님 혹시 좀 저는 생각하고 뭐 계신 좋은 잘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예전부터 네. 기업의 사회적 가치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고 그럼 다녔었어요. 최태원 몇 년 회장이 전부터. 야구를 야구단을 판 거? 뭐 이런 건가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때 뭐- 나왔던 게 ESG 경영 얘기였어요. 아 네. 그게 뭐 그룹의 그 방향과 뭐 안 딱히 맞는다. 맞지 않는다. 네. 그게 거기는 몇 년 전부터 최태원 회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그렇고 뭐 임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네. 아무튼 그분이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조직 평가하고 인사 평가할 때도 그거를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좀 저는 이게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네. 그 대한항공회의소 그 설문조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그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기업이 이 ESG 활동을 할 때 이 제품 구매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ESG 활동을 열심히 한 기업의 물건을 사겠다는 게 63%나 됐고요. 반대로 ESG에 좀 부정적인 기업, 뭐 사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기업 말하겠죠? 이 회사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하겠다. 이렇게 답한 게 10명 중에 7명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ESG 우수한 기업의 제품이라면 이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걸 사겠다라는 사람들 88.3%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내가 선호한다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아니면 뭐 동물 실험 안 하는 제품을 살 때 맞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난 이거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제품 가격에 얼마를 더 낼 수 있냐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얼마일 걸까요? 몇 퍼센트로 했는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10%. 그렇게 많이 못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응답이 높았던 건 2.5에서 5%였어요. 예, 사실 그다지 높은 기준은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예. 좀 재밌는 설문조사를 많이 한번 썼고. 가져왔습니다. 10%. 그래도 제가 통계 자료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제일 공감이 됐던 부분은 그 불매 운동에 대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이게 내가 뭐 별로 그 사건에 대해 뭐 관심이 없더라도 네. 주변에서 그렇게 친구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되면 구매에 있어서 조금 눈치를 보게 되는 것 망설이게 같더라고요. 되죠. 네. 편의점 가서 남양유업 우유 잘 안 먹게 되고. 네.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친절한 혜민 기자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통계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공매도와 또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재밌게 들으셨으면 오늘도 저희에게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